안녕하십니까. 두물머리의 천영록 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미래의 자율주행 투자 로드맵과 핵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 세션 정재승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 뭐몇 가지를 리뷰를 해보자면, 한 가지는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미시 경제적, 거시 경제적 변화가 발생할 건데, 그중에 양극화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이뤄지면서 지금까지는 좋은 서비스들만 좀 상상이 되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업이라는 영역에서 문제 해결이 그러한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목적 함수가 무엇이냐에 대한 굉장히 집요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제품으로서 고객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미쳐야 된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희 두물머리 혹은 분리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고요. 내부적인 목표 중 하나는 단순히 현재의 서비스가 아니라 투자의 영역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주행 수준의 기술을 접목시키고 사람들에게 제품으로서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미션으로는 기술을 통해 많은 사람의 손에 뛰어난 투자 기회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투자의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어떤 스텝들을 통해서 고도화가 될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당장 핵심적이 될 기존의 금융산업에서는 많이 간과했던 한 핵심 영역을 좀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의 자율주행화. 여러분, 그 운전에서의 자율주행도 한 5레벨로 나눠져 있다는 거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은 저희가 만든 건데요. 좀 자기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합쳐져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가면서 소위 로보 어드바이저나 디지털 자산 관리가 고도화돼 갈지를 한번 같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레벨 0, 아무런 레벨이 있지 않은 상태를 지금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들어가서 HTS나 MTS, 웹 등으로 자유롭게 주문을 넣으실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예전에는 주어지지 않던 투자 기회들이 굉장히 손쉽게 주어졌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문제는 직접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얼만큼 사고 무엇을 사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공부하셔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겠죠. 그래서 레벨 1, 현 단계에서의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로보 어드바이저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간편하게 포트폴리오화 시킨 증권들을 그 포트폴리오 자체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표준화된 자산 배분이라고 하죠. 주식을 70%, 채권을 30%, 혹은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에게는 주식 수준을 조금 더 낮추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런 시대에는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제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좀 UX 편의성을 만들어줘서 앱으로 순식간에 체결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복잡한 기능들을 간편하게 편의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이 UX의 편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국내외 특히 이제 미국의 베러먼트나 웰스프론트 같은 로보 어드바이저들도 들어가 보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그걸 간편하게 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게 아마 기술이 끝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마케팅으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입시켜서 승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는 어떤 근본적인 가치는 블로그나 어떤 책을 통해서 수십 시간 공부해야 되는 것을 좀 단축시켜주고 그것을 좀 더 편리하게 체결시킨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레벨 2로 들어가면 더 재미있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파트이긴 한데, 한 개인이
오늘 가입한 사람, 내일 가입한 사람, 똑같은 쌍둥이가 가입하더라도 언제 가입했느냐, 전체 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들어왔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몇 년간 투자할 생각이냐, 취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어져야 되는 포트폴리오는 다 다르고 중간에 그 수익률을 관리해야 되는 기준점들도 다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맞게 장기 투자 계획의 설립을 해주고 요 운용의 자동화를 해주는 영역이 레벨 2일 것 같아요. 단 이 정도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들은 사실 대단히의 공모형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인덱스 펀드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레벨 2에서는 소위 이제 스타일 팩터, 그러니까 특정한 산업 섹터다, 아니면 어떤 스타일의 주식들을 모아둔 펀드다 정도로 약간씩 소위 틸팅을 줄 수 있다, 좀 더 특화를 해낼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3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제 조건부 자동화의 영역에 들어갈 텐데요.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도전적이라고 생각하는 영역 중 하나는 여러 계좌, 여러분께서 퇴직연금 계좌도 있으시고 연금저축 계좌도 있으시고 해외 투자를 하고 계시는 해외 주식 계좌도 있으시고 또는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좌들이 있으실 텐데, 이 계좌들을 세제 중심적으로 모두 통합해서 홀리스틱하다는 표현을 쓰죠. 일관적으로 계산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자동으로 리밸런싱이 발생하고 자문이 발생하는 수준까지 간 것을 저희는 레벨 3 디지털 자산관리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또 병행해서 펀드만이 아니라 산업에 대한 펀드만이 아니라 종목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몇몇 증권사에서 소수점 그 거래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뭐 100만 원짜리 주식도 1,000원 정도에 살 수 있고 나눠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더 발전해 가면은 결국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지금 현존하는 몇천 개의 펀드를 모두 자기 입맛에 맞게 맞춤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특히 굉장히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경쾌한 투자 전략들을 섞어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쪽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 수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영역이죠. 레벨 4의 고도 자동화 수준이 되면 이제 이 서비스들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세후 수익률을 기여하고 뿐만 아니라 초과 수익까지도 상당 부분 기여하기 시작해서 한 5에서 15% 이상의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어떤 특징이 될 만한 비즈니스 모델 혹은 기능 중 하나는 레버리지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기능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초대형 은행에 가셔서 대출을 뭐 하려고 해도, 그걸 예를 들어서 그게 모 은행이라고 했을 때 그 대출을 통해서 그 은행 주식을 사겠다 이래도 그 대출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이거죠. 근데 저희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완벽하게 해서 예컨대 마이너스 20%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거의 0%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 손절이라거나 여러 가지 리밸런싱 기법들을 활용해서 그냥 그 정도 이상의 손실을 완전히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필요할 때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구조들이 발생합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무조건 위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웨더 같은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채권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훨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법들도 시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마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즉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화 상품 수준의 아주 그 세련된 포트폴리오를 100만 명이 가입할 때 100만 명한테 다 하나하나 새로 짜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쯤 되면 종목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생 상품, 그래서 국내에서 알고 있는 뭐 선물 옵션이라거나 해외 지수 선물, 더 나아가서는 CFD 아니면 현재 많이 뜨고 있는 암호자산에 대한 파생 상품 혹은 이색 파생 상품 등등을 모두 필요하다면, 이것이 리스크와 효율성의 측면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은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이제 대체 투자 중에서는 부동산 투자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투자 전략의 규모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규모라는 게 사실 이 운용업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수수께끼가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3천억 정도를 운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있을 때 이게 갑자기 한 1조, 2조 원의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이 투자 전략의 근본적인 캐패시티,
그러니까 수용량 자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3천억밖에 운용 못하는 투자 전략을 만들었을 때는 일반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기관에게 바로 훨씬 더 비싼 수수료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이유가 존재하는데 저희가 AI의 가장 큰 이제 이점 중 하나로 보는 것은 아주 작은 캐파시티에 즉 20억밖에 운용 못하는 것들을 그 캐파시티에 맞게 추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섞어 나가고 그런 추출량을 굉장히 늘려서 20억짜리를 수백 개, 수천 개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런 쪽을 운용 영역에서의 AI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벨 4 정도가 되면은 이런 소형 캐파시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플랫폼에서 빼내서 단기 전략들을 그 고객에게 맞게 활용해서 리스크를 더 줄여준다거나 필요할 때는 기회 추구를 더 많이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벨들이 발전을 하다 보면 레벨 5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레벨 5는 저희도 잘 상상이 힘든 완전 풀 자동화되어 있는 이제 AI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가능한 모든 자산을 완전 자동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영역까지 가겠죠. 자,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투자의 자율주행화의 5단계를 한번 살펴봤고요. 안타깝게도 많은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나 디지털 자산 관리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레벨 1을 이 기술의 끝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 제시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흔적을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마케팅으로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어떨 때 읽을 수 있냐면은 내부적인 R&D를 거의 멈춰두는 상태 혹은 되게 자연스럽게 여러 포트폴리오를 연구하고 고객을 연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봤을 때 레벨 1을 소위 엔드게임으로 봤구나라는 어떤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최종 단계, 최대한 빨리 가고자 하는 곳은 저 레벨 4의 고도 자동화 단계입니다. 즉 고객의 여러 계좌를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필요시에는 신용이라거나 레버리지를 이용해 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더 큰 효율성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온갖 종류의 상품들을 자유자재로 빨리 고객을 위해서 맞춤화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어떤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어떤 기술들을 마련해야 되느냐, 어떤 인프라를 깔아야 되느냐 등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드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로드맵만큼이나 중요한 게 저희가 이 기술들을 만들어 갈 때 고객 맞춤화를 위해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냐. 결국 우리 성공 지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 들어가서 우리 금융산업이 무엇을 하면 일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므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혹은 추가 분산 투자의 기회를 줘서 포트폴리오를 더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중에서도 뭐 상관관계가 낮은 투자 기회를 발굴해서 기존에 들고 있던 포트폴리오와 다른 구간에 돈이 벌리고 같은 구간에선 설령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안정성을 더 일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우리 본업이 아니냐? 혹은 추가 수익, 알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본질이 아니냐?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벤치마크를 초과 달성하는 것, 혹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지상 목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 만족이 되어야 된다. 고객 만족을 중심으로 그것을 목표 함수로 우리 금융산업을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선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금융산업에서 고객들이 좀 소외되어 있다, 대중 고객들이 소외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드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외치고 있는 얘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렌즈가 필요하고 어떤 관점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살펴보면 측정할 방법이 필요한데 측정할 방법이 다행히 있어요. 프레임워크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노벨 경제학을 받아서 새롭게 만들어진 학문이죠. 행태 경제학 혹은 행태 재무학, 행동 경제학, 행동 재무학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어떤 바이어스를 이제 토대로 경제학을 생각하는 이 이론 체계예요. 경제학이
100% 완벽하게 로봇처럼 룰 베이스로 합리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자기에게 소중한 행복과 불행이 더 따로 존재하더라. 그리고 거기 실제의 수익이나 손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학문이죠. 그래서 한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 전망 이론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한 3개월 정도를 투자를 했더니 6%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계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3 정도의 행복을, 일정한 부분의 행복을 얻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 계좌에서 마이너스 6%, 똑같은 수익에 대한 마이너스, 똑같은 정도의 손실이 났다.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적은 마이너스 5% 정도의 손실이 났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6% 수익이 났을 때 3만큼 행복했다면 5% 손실이 났을 때 5만큼 불행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손실 회피의 심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차트를 그려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차트가 계단식으로 약간 꾸불꾸불 하잖아요. 꾸불꾸불 하다는 건 각자 상황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방금도 들어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플러스 4% 정도가 되면은 한 3만큼 행복해졌는데 어느 날 며칠 후에 보니까 플러스 5%가 됐어요. 행복이 비슷해요. 플러스 6%, 7%가 돼 있어도 조금씩 더 행복해지지만 행복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플러스 3%에서 어느 날 딱 보니까 거기서 이제 4%가 손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 있으면은 그 자기가 생각했던 본전을 지나는 순간 행복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3%일 때 기분이 나쁘지만 마이너스 4%, 5%, 6%가 될 때도 기분이 아주 심하게 나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소위 이제 플래토를 그리는 약간 뭐라 그러죠? 수평을 그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임계점을 지나면 다시 기분이 확 나빠지는 이런 구조로 사람의 심리가 되어 있다. 즉 사람의 심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돈 많이 벌면 다 좋아하고 돈 많이 잃으면 다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돈을 잃기 싫은 구간들이 존재하고 거꾸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워크일 것 같은데요. 한번 큰 그림에서 살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금융사 분들에게 많이 질문을 던지는 가장 간단한 한 사례예요. 여러분이 금융사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 자, 한 6%의 상승 가능성이 3개월 동안 60%가 있고 5%의 하락 가능성이 한 40% 정도가 있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만 명에게 랜덤하게 무작위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첫째로 이제 6% 수익을 낸 60만 명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들은 한 3만큼의 행복을 갖게 돼서 곱셈을 해보면 60만 곱하기 3이니까 180만 만큼의 행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행복을 뭐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어릴 때 배우는 이제 그 유틸리테리언 그 효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 같은 분들의 그러니까 전 사회의 효용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럴 때 효용이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마이너스 5% 손실이 난 40만 명의 고객은 마이너스 5만큼 불행해져서 곱셈을 해보면 40만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200만만큼의 불행이 만들어집니다. 즉 총 효용이, 총 불행이 마이너스 20만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산수로 봤을 때요. 이 상품 자체가 나쁜 상품도 아니에요. CAGR이라고 저희가 복리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 복리 수익률이 이런 상품을 가입해서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5.95%, 즉 한 6% 정도에 가깝게 기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상당히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상품 부서에서는 특히요. 하지만 이런 상품들을 팔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첫째는 40만 명의 불행한 고객이 발생했고요. 그 과정에서 수천 건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거를 달래기 위한 영업비용, 그리고 CS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게 되고 금감원 입장에서는 제재가 들어오게 돼서 뭔가 감독을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브랜드가 훼손되고 고객들에게서 신뢰가 하락하는 아주 불상사가 나타나고 더더욱이 여기 일하고 계신 직원들은 불행한 고객을 상대한다고 굉장히 불행해지세요.
그리고 손실에 충격을 받은 많은 고객들이 중간에 이 상품을 해지하면서 오히려 더 갬블러로 변모하는, 즉 훨씬 투기적인 상품들로 이 손실을 만회하려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심각하게 봤을 때는 이 우리가 그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퇴직연금 등의 상품에서도 이런 갬블러로 변모하고 혹은 장기 노후 계획을 포기하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금융인들이 마음으로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지만, 안타까운 현상들이지만 그래도 좋은 상품들을, 그냥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들을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것밖에 방법이 더 있겠냐라고 이제 자조를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고객의 관점에서 모델링을 해서 접근을 한다면 더 나은 상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미국 주식 S&P 500에 요새 투자를 많이 하시고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특히 짧은 구간 내에서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보니까 아주들 좋아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도 증권사 입장 혹은 은행 입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한 은행은 S&P 500에만 투자하는 상품을 팔았고, 한 은행은 S&P 500이 아닌 자산 배분, 대략적으로 미국 주식 70, 채권 30, 하지만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한 자산 배분 상품을 팔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자산 배분이 무조건 우월하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이 어떤 경험의 차이를 얻었을까를 한번 살펴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게 차트를 보면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금융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표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2007년 1월부터니까 약 한 14년의 기간 동안 S&P만 투자했을 때는 뭐 323% 정도, 에셋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에 투자했을 때는 한 306% 정도, 큰 차이가 나지는 않죠. 연 복리 수익률로 봤을 때는 전자가 8.9% 정도, 그리고 후자는 8.5% 정도,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물론 길게 봤을 때는 S&P가 더 우월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annual volatility, 연간 변동성 지수라는 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날 거고요. 물론 주식을 갖고 있는 게 한 2배 정도 더 많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수익률과 변동성을 비교한 샤프 지수라는 거를 효용성 지수라고 해서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업계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여기 업계분들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나 실제로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거의 없다 뿐이지, 이 자체를 샤프 지수 자체의 의미를 뭐 본격적인 KPI에 사용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백테스트를 할 때 한두 번 정도 언급할 따름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지만 이 금융산업에서 문제가 이 지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한 최적화라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시도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고객에 대한 이해이고, 고객의 어떤 밸류 펑션, 가치 함수에 대한 실제의 모델링이 필요한 영역이고, 여기가 AI나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개입해서 고객의 직접적인 수익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까 보여드린 사람들이 약간 계단식으로 하지만 약간 꺾여 있는 밸류 펑션을 가지고 있다, 행복의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일반화를 시켜봤습니다. 어떤 고객들이 특정 수익률이 됐을 때 기분이 확 나빠지는 현상을 모델링 해본 거죠. 대부분의 고객은 전체 자산에 대해서 이것과 약간 비슷한 행복 함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특정 그 회사가, 금융사가 같은 상품을 팔았을 때 1개월 전에 가입한 고객의 행복도, 2개월 전의 행복도, 3개월 전에 가입한 분의 행복도, 12개월 전까지를 쭉 12명을 평균시켜가지고 그 평균 고객들의 행복도를 한번 살펴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수익률이 아닌 이 고객들의 평균 행복도가 보일 수 있겠죠. 살펴보면 저 파란 것이 S&P를 가입했을 때의 고객들의 유틸리티, 고객들의 행복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주황색이 에셋 알로케이션의 행복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융사 대표라면 당연히 파란색을 선택하지 않고 고객들의 불행이 훨씬 더 적은 주황색 자산 배분을 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금융사들은 어떤 함수를 가지고 있냐면요, 고객이 불행할 때는 어차피 판매량이 일정한데, 고객들이 광분했을 때 상품이 굉장히 많이, 5배, 10배가 많이 팔리는 현상들이 있다 손 친다면, 이 차트에서 금융사들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객이 광분하는 순간을 늘리자
유틸리티라고 될 수도 있어요. 즉 고객들의 전체 유틸리티가 굉장히 효용함수가 굉장히 높을 때 이 고객들이 착각해서 굉장히 많은 펀드를 가입하게 된다라면은 금융사들은 자연스럽게 저 광분도를 높일 동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고객의 고통 포인트를 낮추고 행복도를 높이는데 이런 포트폴리오의 제공과 순간순간의 자산 관리를 최적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비교해 볼게요. 양쪽 그 두 가지 상품을 S&P 500과 자산 배분을 따로 팔았을 때 자산 배분이 얼마나 우월했는지를 양쪽의 차이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는 차트예요. 그러면 프리퀀시, 제일 첫 번째 숫자는 프리퀀시 한 50% 정도의 경우에 자산 배분이 더 행복하게 했고 50% 정도에는 덜 행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0대 50이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쭉 읽어보시면 결국은 자산 배분으로 인해서 행복할 때는 불행할 때보다 2.3배 이상 고객을 더 행복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 윈로스 레이쇼, 이길 때 얼마나 더 확실하게 이기느냐, 더 많이 큰 폭으로 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똑같이 50대 50이어도 질 때는 1만큼 지고 이길 때 2.3만큼 이길 수 있다면 훨씬 우월한 어떤 전략적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고객의 유틸리티 차원에서 비교한다면 무엇이 고객을 더 행복하게 하는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고객의 유틸리티 펑션은 이번에는 거의 모든 고객이 모든 영역에서 다 똑같은 펑션을 갖고 있다고 감안을 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고객이 구간마다 어떤 벤치마크를 바라보고 있는지 몇 년간 투자할 생각인지 전체 자산에서 몇 %를 투자했는지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행을 가기 위함인지 아니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함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인지 단순 목돈을 필요해서인지 등에 따라서 이 유틸리티 펑션들이 다 바뀌게 되고요. 로보 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그것일 것 같아요. 고객 100만 명이 들어왔을 때 각자 그 계좌에 대한 유틸리티 펑션을 이 가치 함수를 다 따로따로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확률 분포를 다 유출을 해서 그 두 가지를 매치업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어렵게 얘기를 한다면요. 그랬을 때 100만 명이 가입하면 100만 명에게 모두 다 맞춤화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걸 실시간으로 관리해서 계속 그 고객이 원하는 수익률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이 핀테크, 특히 로보 어드바이저, 디지털 자산 관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활과 어떤 경험을 엄청나게 바꿔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요약을 좀 해보자면 저희도 기술 AI나 이제 빅데이터의 기술의 아주 구체적인 것은 오늘 다루지 못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기술의 융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화 솔루션이죠. 여러분을 어떻게 독심하느냐, 독심술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두 번째는 인공지능 운용 기술인데요. 실제 시장의 상황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계속 추측을 해서 그 두 가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그 개인에게, 그 계좌에게 딱 맞는 포트폴리오와 그 동적인 포트폴리오의 움직임 자체, 그 경험 자체를 다 최적화해 주느냐. 이 두 가지 기술의 발달과 융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혹은 정말 뛰어난 PB 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던 서비스를 이제 아주 저렴하게 보편적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금융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무리를 해보자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특히 핀테크 영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AI로 인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경제나 거시경제가 큰 폭으로 바뀌고 있고 모든 사람의 커리어와 무형자산, 앞으로의 기회, 위험 요인들이 지금 상상도 못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유무형의 자산을 스스로 플래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기업가이자 자본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단순히 월급을 받고 그냥 근로자로서만 살 수 있는 커리어 패스는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소위 디지털 자산 관리 영역이 많이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두물머리의 첫 영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